자, 이제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할 분은 근본 세미나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관한 불교평론의 우선 편집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교원대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기 교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편집위원장을 이제 오래 하고 계시고요. 근데 본래 전공은 윤리학과 도덕교육학이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도덕윤리과 교육학회장도 역임하셨는데요. 한편으로 사실은 일부는 아시겠지만 일찍이 불교 원전 전문 학립에서 불교 철학과 계율을 따로 공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불교 윤리적 대안이라는 제목과 함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불교평론 2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마지막 발제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의 박병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방식으로 뵙게 돼서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 부분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깊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너무 비중을 두고 생각해 왔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그 이번 사태 속에서도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계적인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되면서 그런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잠복해 있다가 다시 드러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 사회의 갈등 그 극복을 위한 청문이라는 큰 주제하에서 정치학적 관점 또 사회학적 관점 또 그리고 계급 세대 갈등의 문제 또 남녀 성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고 마지막 주제로 불교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 갈등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해소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매우 크고 또 단순하지 않은 주제여서 상당히 초점을 좁혀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하다 끝나거나 아니면 너무 구체적인 데에 들어가서 몇몇 얘기를 사례를 가지고 그냥 침소봉대하는 수준의 발표가 될 것이 우려돼서 다시 경전을 다시 살펴보던 중에 마하박가 율장 대품이라고 불리는 경전에 우리에게도 비교적 알려진 이른바 꼬삼비 비구들의 갈등 문제가 꼬삼비의 다발 그 10권의 10장의 한 경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꼬삼비 비구들 사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바라봤는가. 사실 불교 윤리라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넓은 의미로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한 모든 윤리적 가르침이 모든 윤리들이 또 윤리적 쟁점들, 윤리적 논의들을 저는 불교 윤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율장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지만 그 율장에 없는 내용이라도 큰 붓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윤리적 쟁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다 불교 윤리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곤 하는데 우리 사회 갈등 문제도 상당한 부분에서 윤리적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갈등들이 그냥 물리적 충돌이나 그런 걸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는 상대방에 대한 거의 이유 없는 모욕 같은 것들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바라보곤 하고, 특히 뭐 그 같은 사회에서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런 참담한 상황들과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붓다의 관점에서는 부처님이라면 그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이 불교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산비 비구들 또는 고산비 수행승들 사이의 분열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상당히 저는 그 경전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부처님의 고뇌가 정말 깊고, 때로는 이제 그 일반 제가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처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역사적인 부처, 역사 속의 부처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삶의 행적, 또 그에 담겨 있는 가르침으로서의 불교의 본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산비 비구들의 그 갈등이 왜 생겼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부처님은 어떤 노력을 했고, 21세기 초반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가르침을 재해석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까 하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의 주제가 고산비 수행승들이 왜 어떤 분열을 경험했는가라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특히 붓다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런 탄식까지 내뱉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그런 그 부처님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갈등들이 갖고 있는 그 본래적인 어떤 속성 또는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인간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한 방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산비 비구들 사이에 왜 갈등이 생겼고, 그것을 해소해보고자 부처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산비 비구들의 분열과 갈등 또는 그 사이의 화해 노력, 그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보면, 이 주제는 뭐 대체로 알고 계시죠. 그 어떤 비구가 죄를 지었다라고 처음에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고산비의 다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구가 여기 경전에는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비구로 나옵니다. 그 비구가 자신이 처음에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편에 있는 다른 승가 소속의 같은 승가지만 다른 비구들은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갈마 승가 회의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구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자신하고 친한 비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죄를 지었다고
잘못된 갈말을 열어가지고 나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니까 나에게 동의해달라. 그리고 동의해서 저 사람들을 꾸짖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그 친하고 또 자신과 가까운 그런 또 자신의 생각과 비슷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한 집단이 만들어지고 또 그 대항하는 또 다른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두 집단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이 두 집단이 다 공히 부처님께 우리 말을 들어달라라고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열심히 듣고 그게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이 수행승들의 자세는 수행승들이 부처님께 기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달라.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편을 들어달라. 그래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서 저쪽 편을 잘못했다라는 거 하는 판정을 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양 두 집단을 따로따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중재를 하려고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재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좀 한번 부처님이 중재했을 때 실패한 다음에 벌어진 일은 뭔가 하면 그 두 집단의 승려들이 시내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밥 먹다가 싸우면서 심지어 뭐 피가 나올 정도의 그럴 정도의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부처님께 가서 자기들이 가서 중재를 요청해서 계속 하는데도 마지막에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입에 칼을 물고 한 비구가 다른 비구를 찌르는 그런 정말 유혈 사태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중재 노력이 너희들에겐 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처님이 선언했던 것은 이제 승단은 분열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조정을 했음에도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조정되기 어려울 것 같구나.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거기를. 사실 이 고삼비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평했을 정도로 사실 수행하기도 좋았고 부처님이 사시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제자들의 갈등들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두 집단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식당에서 싸움을 벌일 때도 거기에 있던 제가자들이 당신들 부처님의 제자들 맞냐? 부처님의 제자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 승려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음식을 대주고 이런 것을 끊어버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뉘우치고 부처님과 다시 만나서 화합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의하고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불교 사회윤리가 출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뭐 여러 가지 말로 그 부처님의 그 갈등 해소 방법의 핵심은 인내와 자애심의 강조입니다. 인내를 갖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함께 앉아야 된다. 함께 앉아서 밥도 먹고 인내와 그리고 자애심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근데 서로 인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더 이상은 그것도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주먹 싸우고 나중에 칼을 들고 싸울 정도에 이게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과에 너희들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떠나버리겠다라고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그것까지 예측하셨을 거로 보이는데 그 과정을 더 이상 봐줄 수 없었던 제가자들이 모여서 당신들 계속 그렇게 나오면 더 이상 당신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지 않겠다. 사실 삶에서 생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죠. 수행자들이 굶고 뭐 잠시 동안 굶고 이런 일이야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굶으면서 수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기반을 마련해 준 게
그 당시에 제가자들의 존경에 기반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제가자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고산비 비구들의 갈등이 일정 부분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그 경전에 아주 적나라하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저는 그 경전을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길지도 않고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 저도 그전에도 고산비 비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걸 읽었던 기억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정말로 이게 갈등이 생겨나는 원인들이 어떤 것이고 또 그렇게 한번 갈등이 생겨나면 쉽게 해소되기 어렵겠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정말 사실은 그게 시민윤리의 핵심이기도 한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공존해야 하는 거죠. 그죠? 공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승가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오히려 더 자신들의 고집이 더 강하게 자신이 보는 한 측면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진리주장, 자신들의 진리주장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시원찮은 수행자가 아니라 여러 번 묘사합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전승에 밝고 경전에 밝고 심지어 가르침에 밝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했다가 또 다른 기준을 갖고 보니까 죄를 안 졌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합리화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수행승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도 물론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갈등이 겪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런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른바 지식인들에 의해서 현상을 왜곡하는 곡하가 아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뭐 지식인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정상적인 지식인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 면은 진리 한 면을 보고 그것을 확장해서 진리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진리 주장은 허용하지 않는 그게 갈등 양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번 벌어지면 정말 화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우선 부처님이 강조한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둘이 서로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상황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식당 같은 데 만나거나 그러면 서로 주먹 다툼이 벌어지고 또 잘못하면 칼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 적나라한 고대 인도의 그 시절의 이야기임에도 사실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전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우리 시대의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부처님이 그 갈등 해소 방법으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의 그 달인이기도 하죠. 근데 원수인 두 왕국의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왕국이 비교적 크고 힘이 센 왕국이 있었고 또 힘이 좀 약한 왕국이 있었는데 이 힘이 센 왕국이 그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온갖 약탈을 하고 뭐 온갖 폐악질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왕자가 마음속에 어떻게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이쪽 힘센 왕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워낙 가까이 신복이 돼가지고 드디어 기회를 얻습니다. 드디어 거의 잠들어 있는 왕의 목에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이제 그 왕이 눈을 떠가지고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주면 너에게도 내가 모든 걸 주겠다. 심지어 이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뭐 그런 식의 비슷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왕자는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유언을 떠올려 가지고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죠. 그 아버지가 했던 유언이 뭔가 하면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그것을 여임으로서만 극복될 수 있을 뿐이다.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자세를 보임으로써 온전히 깊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심도 있는 의미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 힘센 나라의 왕이 그 왕자와 공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서로를 원수로 삼아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막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른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으로서 계속 갚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손자로 내려갈 거고 계속적으로 반복될 텐데 그걸 어느 선에선가 고리를 끊음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자애, 그리고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원한을 여임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대안이 부처님이 내세우신 갈등 해소와 극복의 방안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윤리적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대안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대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 이른바 불교윤리 논의에서 불교윤리가 자칫하면 개인윤리에 함몰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비판과 맞아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실은 윤리학 안에서 사회윤리라고 하는 영역이 새롭게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회에서 한 개인의 도덕성으로 모든 걸 환원시켜버리면 자칫하면 윤리를 가르치거나 윤리적인 삶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구조적 악을 잔존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도덕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그 개인이 얽혀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와 역사, 문화 이런 것까지 함께 보고 그것까지 함께 바꿔갈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는 뭐 사회윤리가 약하다. 또 어떤 심한 비판은 뭐 불교에는 사회윤리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산비 비구의 사례 속에 불교 사회윤리의 중요한 전형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내와 자애 그리고 원수를 원한으로 갚지 말고 그 자체를 넘어서라. 이런 가르침들이,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어떤 지점에 섰을 때는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한편으로는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들이 서 있는 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배경 문제를 동시에 보고 그걸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삼아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들의 생계를 사실은 그분들의 본분이 수행승들의 본분이 뭐 지금이야 이제 한국 불교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제가자들의 보시에만 의존하지는 않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의 승가 공동체는 전적으로 부처님도 평생을 걸식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 걸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가자들에게서 밥을 얻고 모든 걸 얻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얻은 음식을 그대로 다 드시다 보니까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초기 경전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저는 그게 부처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이 열반에 들기 전에도 나를 믿지 마라. 이 낡아 빠진 가죽 부대처럼 너덜거리는 내 몸을 보고 뭘 믿을 생각이 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너 자신과 진리에 의지해서 너의 삶 자체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신으로 받들거나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맥락과 함께 그 시대의 그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게 했던 승가 공동체 생존의 기반이 됐던 제가 공동체의 보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고 나옴으로써 거기서 그들이 수행승들을 단순히 미워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수행승들이 본래 출가했던 그 목적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 방식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건드리는 거죠. 더 이상 공경하지도 말자. 이 자료집 저희들 연차 학술대 세미나 자료는 이 불교평론 이번 가을호의 특집으로 게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 나중에 보시면 쭉 제가 고삼비의 다발을 인용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쯤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저희 그 불교평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전체 고삼비의 다발을 다 보시기가 힘들면 제가 인용해 놓은 고삼비의 다발이라도 좀 봐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그 고삼비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차원, 개인윤리적 차원의 인내, 자애심, 그리고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고 그걸 극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시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윤리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승가공동체의 생존 기반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돌아가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불교 사회윤리적 대안이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마무리하는 점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고삼비의 다발에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저는 크게 보면 두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생존의 차원에서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고 그 물질들이 희소성을 갖고 있어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좀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으로 인한 직접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게 인간 사회의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오래된 윤리적 쟁점이었죠.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분배 정의의 문제가 윤리의 핵심 문제였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차피 그걸 분배해야 되는데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배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갈등은 필요하기도 하죠. 공정하지 않은 분배가 있다면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해소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삼비의 비구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갈등의 또 다른 차원은 한 사안을 놓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관점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문제가 된 비구의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기준인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는 기준을 변경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한 관점, 그게 이제 원효의 화종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리의 한 단면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걸 특히 그 서양 철학자인 니체 같은 경우는 모든 진리 주장은 관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점주의라고.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상대화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부분적인 것들만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자신의 말에 진리가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장에 담겨 있는 진리의 단면을 발견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그 두 개의 진리의 단면들을 합해가지고 좀 더 나은, 그렇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은, 영원히 완벽하지 않은 또 다른 진리의 높은 차원으로 가게 하는 게 화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특히 저는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의 일종의 담론 윤리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과 함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 속에는 감정이라는 것도 개입됩니다. 특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의 특성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게 뭔가 하면, 상당히 감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명분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명분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도 양보하게 하려면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저는 뭐 특히 뭐 동아시아 전통 안에서 어떤 정통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도 더 악화된 면도 있고 또 심화된 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의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목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때 또 설득해서 그와 어떤 새로운 타협을 모색하고자 할 때는 그 서로에게 나름대로 최소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주고자 하는 노력, 이런 노력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 사회 갈등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개인 간의 갈등 또는 어떤 집단과 집단만의 갈등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역사가 우리가 함께 해온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역사가 만들어내는 문화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가면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그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곳의 핵심적인 것은 시민사회적 차원의 공론장이 시급히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서로 의견이 달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공론장이 마련돼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걸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 이게 시민윤리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할 수 있다면 불교계도 그런데 그런 전통들, 이런 고산미 비구의 사례, 또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화쟁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재해석해서 한국 사회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는 코로나19 다음론의 과잉을 경계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섣불리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담론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세상이 다 바뀔 것이다. 마치 비대면이 대면을 완전히 대체할 것처럼. 인간은 몸을 갖고 있어서 비대면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의 대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담론의 과잉을 경계하면서도 우리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게 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특히 불교가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또 기타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간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멈춰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맨날 먹는 육식 문화, 맨날 배달로 저도 아침 올라오면서 보니까 무슨 배달 얘기가 써있고 그러던데 배달로 시켜 먹는 전혀 고기로하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빚어낸 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특히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그건 전 세계적인 차원,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이른바 선진국 담론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단순히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중국도 사대화하면서 건전한 의미의 사대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중국을 실체화시켜가지고 절대 우리가 극복할 수 없고 늘 복종해야 되는 나라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선진국으로 그리고 무슨 주장을 할 때도 선진국에서 이런데 근데 그 선진국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 담론을 극복하고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 눈으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 언어를 통해서 담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론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도출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선진국이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불교는 그 두 가지 점에서 다 기여할 수 있는 상당히 소중한 전통이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불교 또 불교 사상, 불교 전통이 좀 더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경전의 그 꼬산비 사건이라고 할까요? 사례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갈등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당시
그러하셨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확인, 어느 정도 사실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갈등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에 내재된, 그러니까 현안 이슈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지만 거기에 내재된 감정과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쉽게 드러내지지 않는 감정을 살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갈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구조적 요소를 강조하셨죠. 그 구조적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세 가지 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명쾌하고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이슈들의 불화 또는 갈등을 겪을 때 좀 더 침착하게 이 과정을 습관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더 이상 갈등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또 발제까지 맡아서 함께 해주신 박병기 편집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의 그 학술 심포지움이 큰 막을 내렸죠. 그런데 저희가 불교평론에서 보통 세미나를 할 때 모든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종합 토론회 시간을 꼭 가졌었어요. 그래서 청중들의 질문도 가능한 많이 받도록 노력했고 소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이번에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네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상을 보신 뒤에 이것은 이례적으로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기에 올릴 수 있는 또 한편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불교평론 창간 21주년이에요. 2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을 이제 기획하는데 저희 편집위원회가 거의 의심 없이 한국 사회의 갈등 문제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주 근래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갈등 만발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에도 우리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갈등을 넘어서서 원만한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불교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익숙한 표현들을 한다면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고통이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원만하게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갈등 만발의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토론을 직접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함께 지켜보면서 의견을 길게 나눌 수 있는 이 영상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부 사회와 함께 마무리를 지은 저는 사회자 이혜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